건강을 지키기 위해 드셨던 과일이 오히려 혈관을 굳게 만드는 독이 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매년 응급실에 실려오는 수백 명의 노인이 몸에 좋은 과일 때문에 생명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 과일 속에 숨겨진 치명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십니까.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준혁입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많이 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식만 먹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과일을 열심히 드십니다. 과일은 비타민이 풍부하고 섬유질이 많으니 당연히 몸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과일은 건강식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나이와 건강 상태에 맞는 과일을 적절하게 섭취할 때라는 조건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60세 이후 반드시 조심하셔야 할 과일 4가지, 그리고 적극적으로 드셔야 할 건강 과일 4가지를 의학적 근거와 함께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께서 매일 드시는 그 과일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인지 아니면 조용히 해치고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국내외 주요 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 결과와 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중간에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께서 반드시 아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60세를 기점으로 우리 몸에는 중대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건 질병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젊을 때와 똑같이 먹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설명드리는 방식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의 공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공장에는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간은 해독부서, 신장은 배출부서, 췌장은 혈당 조절 부서입니다. 젊을 때 이 공장은 24시간 풀가동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음식이 들어와도 빠르게 처리합니다. 당분이 들어오면 간과 췌장이 즉시 처리하고 칼륨이 들어오면 신장이 바로 배출합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으면 이 공장의 가동률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간 기능을 보겠습니다.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입니다. 들어온 영양소를 에너지로 바꾸고 독소를 해독하고 지방을 대사합니다. 60세가 넘으면 간의 크기 자체가 20에서 30% 줄어듭니다. 간으로 가는 혈류량도 30에서 40% 감소합니다. 간세포의 수도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간이 처리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젊을 때의 60에서 70% 수준이 됩니다. 특히 과당을 처리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과당은 포도당과 다릅니다. 포도당은 전신의 세포에서 에너지로 사용되지만 과당은 오직 간에서만 대사됩니다. 간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과당이 과도하게 들어오면 간은 이를 지방으로 전환해버립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지방이 간에 쌓이면 지방간, 혈액으로 나가면 고지혈증, 혈관벽에 쌓이면 동맥경화가 됩니다. 다음은 신장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 필터입니다.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과 과도한 미네랄을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신장 기능은 40세부터 매년 약 1%씩 감소합니다. 60세가 되면 젊을 때의 70% 정도만 작동합니다. 70세가 되면 60%가 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칼륨 배출입니다. 칼륨은 신경과 근육, 특히 심장 근육의 기능에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하지만 혈액 내 칼륨 농도는 매우 좁은 범위 내에서 유지되어야 합니다. 신장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혈중 칼륨 농도가 올라갑니다. 칼륨이 5.5mm를 넘으면 근육 약화가 시작됩니다. 6.0을 넘으면 심장 박동에 이상이 생깁니다. 7.0을 넘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해서 혈당을 조절합니다. 60세가 넘으면 췌장의 베타세포, 인슐린을 만드는 세포의 수가 줄어듭니다. 인슐린 분비량이 감소하고 인슐린의 효과도 떨어집니다. 같은 양의 당분을 먹어도 젊을 때보다 혈당이 훨씬 더 높이 올라가고 오래 유지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당뇨병으로 진행됩니다. 위장도 변합니다. 위산 분비량이 젊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소화효소 분비도 감소합니다. 위 점막도 얇아집니다. 위산이 적으면 음식물이 위에 오래 머무릅니다. 특정 성분들, 예를 들어 가메탄닌 같은 성분이 위 안에서 응고되어 위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60세 이후에는 젊을 때와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제 환자분 중에 68살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사셨고 특별한 지병도 없으셨습니다. 은퇴 후 건강관리에 더 신경 쓰시겠다고 매일 아침 과일 샐러드를 만들어 드셨습니다.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을 섞어서 한 그릇 가득 드셨죠. 6개월 후 정기검진에서 공복 혈당 198, 당화 혈색소 7.8, 중성지방 250, 당뇨와 고지혈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기름진 음식도 안 먹고 단 음식도 안 먹는데요. 과일만 먹었어요.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건강을 위해 드신 그 과일이 환자분의 간과 췌장에 과부하를 준 겁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이해하셨을 겁니다. 60세 이후에는 몸이 다릅니다. 같은 음식도 다르게 작용합니다. 특히 과일처럼 당분과 칼륨이 많은 음식은 더욱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과일이 위험한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과일은 바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겁니다. 바나나는 대표적인 건강 과일 아닌가요? 소화도 잘 되고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에도 좋다고 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바나나가 훌륭한 과일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지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하는 분들에게는 바나나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 한 개, 중간 크기 약 120g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칼륨이 422mg 들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32mg, 당분이 14g입니다. 칼륨 422mg이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한국영양학회에서 정한 60세 이상 성인의 하루 칼륨 충분 섭취량은 3500mg입니다. 바나나 한 개면 약 12%입니다. 얼핏 보면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건 신장 기능이 정상인 사람 기준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칼륨 섭취를 하루 2000mg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나나 한 개가 하루 허용량의 20%가 넘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바나나만 드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음식에도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채소, 고기, 생선, 곡류 모두에 칼륨이 있습니다. 바나나를 드시고 일반적인 식사를 하시면 쉽게 칼륨 과다 섭취가 됩니다. 칼륨이 체내에 과도하게 축적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약간 피곤하거나 근육이 무거운 느낌 정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칼륨 수치가 계속 올라가면 근육 약화가 시작됩니다. 다리에 힘이 없고 손에 힘이 안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도 많은 분들이 노화 현상으로 착각합니다. 위험한 건 그 다음입니다. 칼륨이 6.0mm를 넘으면 심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심장은 전기 신호로 작동합니다. 심장 근육세포들이 정해진 순서대로 전기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규칙적으로 수축하고 이완합니다. 이 과정에서 칼륨과 나트륨, 칼슘의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칼륨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이 전기 신호 시스템이 교란됩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합니다. 부정맥이 생기는 겁니다. 부정맥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가벼운 부정맥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고칼륨 혈증으로 인한 부정맥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심실세동이나 심실빈맥 같은 위험한 부정맥이 갑자기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혈압약 중에는 ACE 억제제나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ARB라고 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이 약들은 효과가 좋아서 많이 처방됩니다. 그런데 이 약들은 칼륨을 체내에 보존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신장에서 칼륨이 배출되는 것을 억제합니다. 이 약을 드시면서 바나나를 매일 드시면 칼륨이 계속 쌓입니다. 처음에는 정상 범위 내에 있다가 서서히 올라갑니다. 어느 순간 위험 수준에 도달합니다.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72살 환자분이 바로 이 케이스였습니다.
AC 억제제를 복용하시면서 매일 바나나를 2개씩 드셨고 결국 고칼륨 혈증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바나나의 두 번째 문제는 당분입니다. 바나나 한 개에 당분이 14g 들어 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이 과당과 포도당입니다. 과당은 특이한 당입니다. 포도당은 전신의 세포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만 과당은 오직 간에서만 대사됩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 간이 과당을 글리코겐으로 저장하거나 에너지로 전환합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간 기능이 떨어지고 이미 에너지가 충분한 상태에서 과당이 들어오면 간은 이것을 지방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지방은 두 가지 경로로 갑니다. 하나는 간에 쌓입니다. 지방간이 생기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VLDL이라는 형태로 혈액으로 방출됩니다. 이게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을 높입니다. 제 환자분 중에 69살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퇴직 후 건강관리를 하시겠다고 매일 아침 바나나 스무디를 만들어 드셨습니다. 바나나 2개에 우유를 넣어서 갈아 드셨죠. 1년 후 검진에서 간 수치가 올라가 있었고 복부 초음파에서 중등도 지방간이 발견되었습니다. 술을 전혀 안 드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원인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식습관을 자세히 여쭤보니 바나나 스무디가 문제였습니다. 바나나 2개면 당분이 거의 30g입니다. 여기에 우유의 유당까지 더해지면 한 번에 상당한 양의 당이 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나나를 끊고 6개월 후 재검사에서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바나나는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이고 관련 약물을 복용하지 않으시며 당뇨가 없으시다면 적당량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바나나를 피하시거나 극히 제한하셔야 합니다. 첫째, 만성 콩팥병이 있거나 신장 기능 검사에서 사구체역 과율이 60 미만인 분. 둘째, ACE 억제제나 ARB 계열 고혈압 약을 복용하시는 분. 셋째, 칼륨 보존성 이뇨제를 복용하시는 분. 넷째, 혈액 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5.0 이상인 분. 다섯째, 당뇨나 공복 혈당 장애가 있으신 분. 이런 경우에 해당하시면 바나나는 피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정말 드시고 싶으시다면 일주일에 한 번, 반 개 이하만 드십시오. 절대 공복에 드시지 마시고 식사 후 2시간 뒤에 드십시오. 그리고 다른 고칼륨 식품, 감자나 고구마, 토마토 같은 것들과 같은 날 드시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과일은 망고입니다. 망고는 요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비싸고 귀한 과일이었지만 이제는 흔해졌죠. 특히 동남아 여행을 다녀오신 후 망고를 좋아하시게 된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망고는 60세 이후에는 매우 조심해야 할 과일입니다. 망고 한 개, 약 300g에는 당분이 45g 들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콜라 350ml 한 캔에 당분이 39g입니다. 망고 한 개가 콜라보다 당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도 망고는 천연 과일이고 콜라는 인공 음료잖아요. 다르지 않나요? 우리 몸은 천연 당이든 인공 당이든 구별하지 못합니다. 당은 당입니다. 오히려 과일의 과당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망고의 가장 큰 문제는 혈당 지수입니다. 혈당 지수, GI 지수는 음식이 얼마나 빨리 혈당을 올리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0에서 100까지 있고 70 이상이면 고혈당 지수 식품입니다. 망고의 혈당 지수는 품종과 숙성도에 따라 51에서 60입니다. 흰쌀밥이 73이니까 망고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60세 이후 특히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거나 당뇨 전 단계인 분들은 고혈당지수 식품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망고를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췌장에서 황급히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하지만 이미 인슐린 기능이 떨어진 상태라 혈당이 쉽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높은 혈당이 2시간, 3시간 지속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췌장이 지칩니다. 인슐린 분비세포가 손상됩니다. 당뇨병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제 환자분 중에 69살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태국 여행을 다녀오신 후 망고에 빠지셨습니다. 귀국 후 일주일에 서너 번씩 망고를 사서 드셨습니다. 한 번에 한 개씩 드셨죠. 3개월 후 정기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185, 당화혈색소가 7.2로 나왔습니다.
당뇨병 진단 기준에 해당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단 음식도 안 먹고 운동도 하는데요. 과일만 좀 먹었어요. 망고를 끊고 식단을 조절한 후 3개월 만에 혈당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망고의 두 번째 문제는 알레르기입니다. 망고에는 우르시올이라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옴나무에 들어있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우르시올과 화학 구조가 매우 유사합니다. 젊을 때는 면역 체계가 이를 잘 처리합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면역 체계가 변합니다. 갑자기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증상은 다양합니다. 입술이 붓거나 입안이 따갑고 가렵습니다. 피부에 두드러기나 발진이 생깁니다. 심한 경우 얼굴이 붓고 호흡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응급실에 망고 알레르기로 오시는 노년 환자분들이 꽤 있습니다. 평생 망고를 문제없이 드시다가 60대 후반이나 70대에 갑자기 알레르기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망고의 세 번째 문제는 비타민 K입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의 필수적인 비타민입니다. 우리 몸에서 혈액이 응고될 때 여러 단계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비타민 K는 이 과정의 여러 단계에 관여합니다. 문제는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입니다. 와파린은 비타민 K의 작용을 억제해서 혈액이 잘 굳지 않게 만드는 약입니다. 심방세동이나 인공판막 수술 후 뇌경색 예방 등을 위해 많이 처방됩니다. 와파린을 드시면서 비타민 K가 많은 음식을 갑자기 많이 드시면 와파린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혈액이 다시 잘 굳기 시작합니다. 혈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비타민 K 섭취를 갑자기 줄이면 와파린 효과가 과도해져서 출혈 위험이 높아집니다. 71살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심방세동으로 와파린을 복용 중이셨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망고가 싸게 나와서 사오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반 개씩 드셨습니다. 다음 주 병원에서 정기 검사를 했는데 INR 수치가 갑자기 낮아져 있었습니다. 평소 2.5 정도 유지되던 수치가 1.8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혈전 위험이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최근에 식습관이 바뀌신 게 있으십니까? 망고를 좀 먹었어요. 와파린 용량을 조정하고 망고를 중단한 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망고는 다음과 같은 경우 피하셔야 합니다. 첫째, 당뇨나 당뇨 전 단계이신 분. 둘째, 와파린이나 다른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시는 분. 셋째, 과거에 옷이나 캐슈넛에 알레르기가 있으셨던 분. 넷째, 공복 혈당이 110 이상이신 분. 정말 드시고 싶으시다면 한 달에 한 번 4조각 이하만 드십시오. 절대 공복에 드시지 마시고 식사 후 2시간 뒤에 드십시오. 세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과일은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은 소화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젊을 때는 파인애플이 소화를 돕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파인애플의 가장 큰 특징은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입니다. 브로멜라인은 단백질 분해 효소입니다. 고기를 파인애플에 재우면 부드러워지는 이유가 바로 이 효소 때문입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 브로멜라인이 소화를 돕습니다. 단백질을 작은 조각으로 미리 분해해 주니까 소화가 수월해집니다. 하지만 브로멜라인에는 다른 효과도 있습니다.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효과입니다. 혈액이 응고되려면 혈소판이라는 세포들이 서로 달라붙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브리노겐이라는 단백질이 피브린이라는 그물 구조로 바뀌어야 합니다. 브로멜라인은 이 과정을 방해합니다. 혈소판이 서로 달라붙는 것을 억제하고 피브린 형성도 방해합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이게 큰 문제가 안 됩니다. 혈액 응고 기능이 충분하니까 조금 억제되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벽이 약해지고 작은 출혈이 자주 생깁니다. 정상적인 노화 과정입니다. 이런 작은 출혈은 혈액 응고로 자연스럽게 멈춥니다. 그런데 브로멜라인이 혈액 응고를 방해하면 이런 작은 출혈이 멈추지 않고 계속될 수 있습니다.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코피가 나기 쉽습니다. 피부에 멍이 자주 듭니다. 더 큰 문제는 약물과의 상호작용입니다. 많은 노년분들이 아스피린이나 클로피도그렐 같은 항혈소판제를 복용합니다. 이 약들도 혈소판 기능을 억제해서 혈전을 예방합니다.
항열소 판제를 드시면서 파인애플을 많이 드시면 출혈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두 가지가 시너지 효과를 내서 혈액이 거의 굳지 않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71살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협심증으로 아스피린을 복용 중이셨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해서 매일 식후에 파인애플을 드셨습니다. 신선한 파인애플을 사서 4~5조각씩 드셨죠. 한 달 후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나기 시작했습니다. 양치질할 때마다 피가 났고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에 피맛이 났습니다. 팔다리에 멍도 자주 들었습니다. 검사 결과 혈소판 기능이 과도하게 억제되어 있었습니다. 파인애플을 끊으니 2주 만에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파인애플의 두 번째 문제는 산도입니다. 파인애플에는 구연산과 말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pH가 3.3에서 5.2 정도로 상당히 산성입니다. 60세가 넘으면 위 점막이 얇아집니다. 위산 분비는 줄어들지만 위를 보호하는 점액 분비도 함께 줄어듭니다. 위벽이 산성 물질에 약해지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강한 산성 과일을 먹으면 위벽이 자극받습니다. 속이 쓰리고 명치가 아픕니다. 기존에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시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산성 음식이 식도로 역류하면 식도 점막이 손상됩니다. 파인애플에도 당분이 많습니다. 100g당 13g입니다. 캔 파인애플은 시럽에 절여져 있어서 당분이 더 많습니다. 캔 파인애플 100g에는 당분이 16에서 18g 정도 들어 있습니다. 파인애플은 다음과 같은 경우 피하셔야 합니다. 첫째, 아스피린이나 클로피도그렐 같은 항열소 판제를 복용하시는 분. 둘째, 와파린이나 NOAC 계열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 셋째,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 넷째, 잇몸 출혈이나 코피가 자주 나시는 분. 정말 드시고 싶으시다면 한 달에 한두 번, 3조각 이하만 드십시오. 절대 공복에 드시지 마시고 식사 후 1시간 뒤에 드십시오. 네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과일은 건포도입니다. 건포도는 많은 분들이 간식으로 즐겨 드십니다. 작고 달콤해서 TV 보면서 책 읽으면서 자꾸 손이 갑니다. 하지만 이게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건포도의 가장 큰 문제는 농축된 당분입니다. 생포도는 수분이 약 80%입니다. 100g 중 80g이 물입니다. 나머지 20g의 당분, 섬유질, 비타민 등이 들어 있습니다. 건포도를 만들 때 이 수분이 증발합니다. 건포도는 수분이 15% 정도만 남습니다. 100g 중 85g이 건조 성분입니다. 결과적으로 당분이 극도로 농축됩니다. 생포도 100g에는 당분이 16g 정도 들어 있습니다. 건포도 100g에는 당분이 65g 들어 있습니다. 4배가 넘습니다. 한 줌, 약 40g의 건포도의 당분이 26g입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서 권장하는 60세 이상 하루당 섭취량이 25g입니다. 건포도 한 줌으로 하루 권장량을 초과하는 겁니다. 문제는 건포도가 자꾸 먹기 쉽다는 겁니다. 한 알 먹다 보면 어느새 한 줌이 아니라 2줌, 3줌을 먹게 됩니다. 특히 TV를 보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 먹으면 얼마나 먹었는지 모릅니다. 제 환자분 중에 65살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퇴직 후 집에서 시간을 보내시는데 TV 볼 때마다 건포도를 드셨습니다. 한 봉지가 250g인데 이틀에 한 봉지씩 드셨습니다. 3개월 후 정기검진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복혈당 235, 당화혈색소 8.5, 중성지방 280, 당뇨병과 고지혈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단 음식 안 먹고 과자도 안 먹는데요. 간식은 뭘 드십니까? 건포도요. 그건 과일이잖아요. 건포도를 끊고 3개월 후 혈당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건포도의 두 번째 문제는 치아 건강입니다. 건포도는 끈적끈적합니다. 당분이 농축되어 있고 수분이 적어서 치아에 달라붙습니다. 60세가 넘으면 침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침은 입안을 깨끗하게 하고 치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침이 적으면 치아에 붙은 음식물이 잘 씻겨 나가지 않습니다. 건포도를 먹으면 당분이 치아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입안의 박테리아가 이 당분을 먹고 산을 만들어냅니다. 이 산이 치아의 범랑질을 부식시킵니다. 충치가 생기는 겁니다. 노년에는 치아 범랑질도 얇아지고 약해집니다. 평생 사용하면서 마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치가 더 빨리 진행됩니다. 건포도의 세 번째 문제는 칼륨입니다. 건포도 100g에는 칼륨이 750mg 들어 있습니다. 생포도의 4배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이 건포도를 많이 드시면 고칼륨 혈증 위험이 있습니다.
바나나와 같은 문제입니다. 건포도뿐만 아니라 말린 과일 전반이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린 망고, 말린 바나나, 대추야자, 건살구 모두 당분이 극도로 농축되어 있습니다. 모두 조심하셔야 합니다. 건포도는 가능하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정말 드시고 싶으시다면 일주일에 한 번, 10알 이하만 드십시오. 반드시 물과 함께 드시고 드신 후 바로 양치하거나 물로 입을 헹구십시오. 여기까지 4가지 조심하셔야 할 과일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 건포도. 혹시 여러분께서 지금 불안하시거나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과일이 몸에 좋다고 해서 열심히 먹었는데 이제 뭘 먹어야 하나요? 과일을 아예 끊어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과일은 여전히 중요한 영양 공급원입니다.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성분,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면역력을 높이고 노화를 늦추고 질병을 예방합니다. 다만 60세 이후에는 과일 선택을 달리하셔야 합니다. 당분이 높고 칼륨이 많은 과일 대신 당분이 낮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과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드셔야 할 건강 과일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일들은 혈당 걱정 없이 드실 수 있고 뇌 건강과 혈관 건강을 지켜주며 노화를 늦춰줍니다. 첫 번째 건강 과일은 사과입니다. 사과는 60세 이후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과일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먼저 권하는 과일이기도 합니다. 사과 한 개, 중간 크기 약 180g에는 당분이 19g 들어있습니다. 바나나나 망고보다 적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당분이 적다는 것만이 사과의 장점은 아닙니다. 사과의 가장 큰 장점은 펙틴입니다. 펙틴은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물에 녹아서 젤 형태를 만듭니다. 펙틴이 소장에서 당분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춥니다. 당분이 펙틴 젤에 둘러싸여서 천천히 흡수됩니다. 그래서 사과를 먹어도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습니다. 사과의 혈당 지수는 36입니다. 이것은 저혈당 지수 식품에 해당합니다. 55 이하면 저혈당 지수, 56에서 69면 중혈당 지수, 70 이상이면 고혈당 지수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도 사과는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적정량을 지키셔야 합니다. 펙틴은 장 건강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펙틴은 대장에서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비피더스균이나 락토바실러스 같은 좋은 균들이 펙틴을 먹고 자랍니다. 유익균이 많아지면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우리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변비도 예방됩니다. 펙틴이 대변의 부피를 늘리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배변을 쉽게 합니다. 사과에는 퀘르세틴이라는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합니다. 퀘르세틴은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막습니다. 특히 퀘르세틴은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혈관 내피세포의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낮춥니다. 또한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아서 동맥경화를 예방합니다. 사과를 드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껍질째 드시는 겁니다. 사과 껍질에 펙틴과 퀘르세틴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과의 항산화 성분 중 약 50%가 껍질과 껍질 바로 밑에 있습니다. 껍질을 깎으면 이 귀중한 영양소를 다 버리는 겁니다. 단지 부드럽게 먹기 위해 건강을 희생하는 거죠. 하지만 껍질에 농약이 있지 않나요? 유기농 사과를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유기농이 아니더라도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문질러 씻으시면 농약 잔류물의 대부분이 제거됩니다. 필요하면 베이킹소다를 푼 물에 담갔다가 씻으셔도 좋습니다. 사과는 하루 1개가 적당합니다. 아침 식사 후 1시간에서 2시간 사이 또는 점심 식사 후에 드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건강 과일은 키위입니다. 키위는 60세 이후 소화 문제를 해결해주는 훌륭한 과일입니다. 키위 1개, 초록색 키위 기준 약 70g에는 당분이 6g밖에 안 됩니다. 바나나의 절반도 안 되는 양입니다. 금색 키위는 조금 더 달아서 9g 정도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 키위의 혈당 지수는 47에서 58 정도로 중저혈당 지수 식품입니다.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키위의 가장 큰 장점은 액티니딘이라는 소화 효소입니다. 액티니딘은 단백질 분해 효소입니다. 파인애플의 브로멜라인과 비슷하지만 작용이 더 부드럽습니다. 브로멜라인처럼 혈액 응고를 방해하는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60세가 넘으면 위와 췌장에서 분비되는 소화 효소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고기나 생선을 먹으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됩니다. 키위를 식후에 드시면 액티니딘이 단백질 소화를 도와줍니다. 위에서 음식물이 더 잘게 분해되어 소장으로 내려갑니다. 소화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키위에는 비타민C가 매우 풍부합니다. 키위 1개의 비타민C가 약 70mg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레몬보다 많고 오렌지의 거의 2배입니다. 하루 권장량의 70에서 80%를 충족합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노화를 늦춥니다. 또한 콜라겐 합성에 필수적입니다. 피부, 혈관, 뼈, 연골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면역력 향상에도 탁월합니다. 백혈구의 기능을 높여서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합니다. 키위에는 식이섬유도 풍부합니다. 키위 1개의 식이섬유가 약 2g 들어있습니다. 이 중 절반은 수용성 섬유, 절반은 불용성 섬유입니다. 수용성 섬유는 혈당과 콜레스테롤 조절을 돕고
불용성 섬유는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변비를 예방합니다. 키위에는 칼륨도 적당히 들어있습니다. 한 개당 약 215mg입니다. 바나나의 절반 수준입니다. 혈압 조절에는 도움이 되지만 고칼륨 혈증 위험은 낮습니다. 키위는 하루 한두 개가 적당합니다. 아침 식사 후나 저녁 식사 후에 드시면 좋습니다. 특히 고기나 생선을 드신 후에 키위를 드시면 소화가 훨씬 편합니다. 초록색 키위와 금색 키위 모두 효과가 비슷합니다. 금색 키위가 조금 더 달고 부드럽지만 영양소는 거의 동일합니다.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건강 과일은 딸기입니다. 딸기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면서도 당분이 매우 낮은 완벽한 과일입니다. 딸기 100g, 중간 크기 약 5개에는 당분이 약 5g밖에 안 됩니다. 과일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딸기의 혈당 지수는 40입니다. 저혈당 지수 식품입니다. 혈당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딸기의 빨간색은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 때문입니다.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항염, 항산화,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특히 혈관 건강에 탁월합니다. 첫째, 혈관 내피세포의 염증을 줄입니다. 혈관벽의 가장 안쪽 층인 내피세포가 건강해야 혈관이 제대로 기능합니다. 염증이 생기면 동맥경화가 시작됩니다. 둘째, 혈관을 이완시킵니다. 산화질소라는 물질의 생성을 증가시켜서 혈관을 넓힙니다. 혈압이 낮아지고 혈류가 개선됩니다. 셋째,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습니다. 콜레스테롤 자체보다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더 위험합니다. 산화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여서 동맥경화를 만듭니다. 딸기에는 엽산도 풍부합니다. 딸기 100g에 엽산이 약 25마이크로그램 들어있습니다. 엽산은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아미노산의 대사에 필수적입니다. 엽산이 부족하면 호모시스테인이 혈액에 축적됩니다. 호모시스테인이 높으면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혈전 형성을 촉진합니다. 또한 뇌세포에도 독성을 나타내서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딸기에는 비타민C도 많습니다. 100g당 약 60mg입니다. 키위보다는 약간 적지만 여전히 풍부한 양입니다. 딸기의 식이섬유도 좋습니다. 특히 딸기 씨앗에 불용성 섬유가 많아서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듭니다. 딸기는 하루 10개에서 15개, 약 150에서 200g이 적당합니다. 신선한 딸기를 깨끗이 씻어서 그대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요거트와 함께 드셔도 좋습니다. 요거트의 유산균과 딸기의 식이섬유가 시너지 효과를 내서 장 건강에 더욱 좋습니다. 냉동 딸기도 영양가가 거의 동일합니다. 딸기가 제철이 아닐 때는 냉동 딸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건강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뇌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과일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블루베리를 뇌 영양제라고 부릅니다. 블루베리 100g에는 당분이 약 10g 들어있습니다. 바나나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블루베리의 혈당 지수는 53입니다. 중혈당 지수에 해당하지만 워낙 한 번에 드시는 양이 적어서 실제 혈당 부하는 낮습니다. 블루베리의 보라색은 안토시아닌 때문입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함량은 과일 중 최고 수준입니다. 100g당 약 200에서 500mg입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뇌에 특별한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혈내 장벽을 통과합니다. 혈내 장벽은 뇌를 보호하는 장벽인데 대부분의 물질은 통과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통과할 수 있습니다. 뇌세포에 직접 작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뇌혈류를 증가시킵니다. 뇌혈관을 확장시켜서 뇌로 가는 혈액량을 늘립니다. 뇌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이 더 많이 공급됩니다. 셋째,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활성산소로부터 뇌세포를 지키고 염증을 줄입니다. 뇌세포의 손상과 사멸을 막습니다. 넷째, 신경가소성을 높입니다. 뇌세포 간의 연결, 시냅스를 강화하고 새로운 연결을 만듭니다. 학습과 기억 능력이 향상됩니다. 블루베리는 눈 건강에도 탁월합니다. 안토시아닌이 망막을 보호합니다. 망막은 눈의 가장 안쪽 층으로 빛을 감지하는 곳입니다. 특히 중심부인 황반이 중요한데 나이가 들면 황반 변성이 생깁니다. 황반 변성은 노년 실명의 주요 원인입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황반의 세포를 보호하고 황반 변성을 예방합니다. 또한 야간 시력을 개선합니다. 로놉신이라는 망막 색소의 재생을 돕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물체를 더 잘 볼 수 있게 됩니다. 신선한 블루베리가 가장 좋지만 가격이 비싸고 보관이 어렵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소가 거의 동일합니다. 오히려 수확 직후 냉동되어서 영양소 손실이 적을 수 있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는 1년 내내 구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아침 식사에 오트밀이나 요거트에 넣어 드시거나 간식으로 그냥 드셔도 좋습니다.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드셔야 할 4가지 과일은 사과 하루 1개 껍질째, 키위 하루 1~2개, 딸기 하루 10개에서 15개, 블루베리 하루 한 줌입니다. 이 4가지 과일은 당분이 낮고 혈당 지수가 낮아서 혈당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항산화 성분,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뇌 건강, 혈관 건강, 장 건강, 면역력 모두를 지켜줍니다. 마지막으로 과일을 드시는 원칙 6가지를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원칙만 잘 지키시면 과일로 인한 건강 문제는 대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루 과일 섭취량은 200g에서 250g으로 제한하십시오. 이것은 사과 한 개 정도의 양입니다. 많이 먹는다고 더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과유불급입니다. 적정량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과일은 반드시 식사 후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드십시오. 공복에 과일을 먹으면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이 급등합니다. 식사 후에 드시면 다른 음식의 단백질, 지방, 섬유질과 함께 천천히 흡수됩니다. 혈당 변동이 완만해집니다. 셋째, 천천히 30번 이상 씹어서 드십시오. 꼭꼭 씹으면 침 속의 소화효소가 소화를 돕습니다. 침의 아밀라아제가 당분을 미리 분해하고 라이소자임이 세균을 제거합니다. 또한 포만감도 빨리 느껴져서 과식을 막습니다. 넷째, 과일을 드신 후 2시간 뒤에 혈당을 측정해 보십시오. 가정용 혈당 측정기로 식후 2시간 혈당을 재보십시오. 140 이하면 정상, 140에서 199면 내당 능장애, 200 이상이면 당뇨입니다. 만약 특정 과일을 드신 후 혈당이 140을 넘으면 그 과일은 여러분께 맞지 않는 겁니다. 양을 줄이거나 다른 과일로 바꾸십시오. 다섯째, 약을 복용하시는 분은 약 복용 전후 2시간은 과일을 피하십시오. 특히 혈압약, 혈액희석제, 당뇨약을 드시는 분은 이 원칙을 꼭 지키십시오. 과일의 성분이 약의 흡수나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와파린을 드시는 분은 비타민 K가 많은 과일을 조심하십시오. 항열소 판제를 드시는 분은 브로멜라인이 많은 파인애플을 피하십시오. AC의 억제제나 칼륨 보존성 이뇨제를 드시는 분은 고칼륨 과일을 제한하십시오. 여섯째, 과일을 드실 때는 물을 충분히 마십시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이상 물을 마시십시오. 수분이 충분해야 당분과 칼륨이 신장을 통해 제대로 배출됩니다. 특히 칼륨이 많은 과일을 드셨거나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은 물을 더 마시십시오. 물은 신장이 노폐물을 걸러내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6가지 원칙만 지키시면 과일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노후는 거창한 변화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작은 선택의 축적입니다. 오늘 아침 바나나 대신 사과를 선택하는 것, 건포도 대신 블루베리를 선택하는 것, 망고 대신 딸기를 선택하는 것. 그 작은 선택 하나가 1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이제 냉장고를 열어보십시오.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 건포도가 있다면 과감히 치우십시오. 대신 사과, 키위, 딸기, 블루베리를 채워 넣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께서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건강 투자입니다. 과일은 무조건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나이와 건강 상태에 맞게 선택해야 하는 식품입니다. 60세 이후에는 달콤함이 아니라 안전함으로 과일을 선택하십시오. 당분 대신 항산화를, 칼륨 대신 식이섬유를, 위험 대신 건강을 선택하십시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가능한 한 모든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60세 이상 가족분들, 친구분들께 공유해 주십시오. 한 분이라도 더 올바른 과일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